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전 선언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판문점 선언의 어떤 의미, 역사적 의미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이걸 전부 망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14 선언에 특별히 방향성은 못 찾겠다는 말씀 아까 강 교수님 하셨는데 7.4 공동성명은 6.15 공동선언에 이렇게 많이 녹아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본 합의서는 6.15 공동선언에 많이 녹아들어갔습니다. 그건 뭐 인적 그 맥락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든 사람이 임동원 당시 통일부 차관입니다. 통일은. 최종 문안 작성 책임자죠. 이동복, 안기부 특보, 그리고 통일은 차관, 임동원. 근데 그 바로 임동원 차관이 나중에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석 통일부 장관을 거쳐서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그 합의문을 공동선을 만들 때 그때 그 기본합의서 만들었던 실무진들이 그대로 그냥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 들어가요. 기본합의서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것은 일단 투코리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투코리아. 6.15 공동선언도 사실 이제 투코리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강 교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남북연합, 국가연합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투코리아가 남북연합이 그게 투코리아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나라의 주인이 민족끼리 뭐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냥 선언적인 얘기고 자주 통일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기에 이제 바로 남측의 통일의 방안이 남측의 통일 방안인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게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컨페데레이션, 국가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남북연합하고 같은 겁니다. 두 코리아죠. 그게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14선언 보면은 6.15 공동선언은 소위 방향성 선언적인 그런 그 얘기들만 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합의들을 했습니다. 14선언은. 이번엔 전부 다 그걸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독립선언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부문별로 좀 나눠가지고 해서서를 만들든지 할 텐데 그래도 저는 길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6.15 기본 합의서 이후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 다음에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은 하나의 그 맥을 잇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남북 화해 협력의 프레임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4.27 선언의 또 하나의 좀 이전 선언들과의 차이점은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물론 14 선언 때도 핵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핵 문제가 있었지만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저 핵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서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만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길지만은 1조는 남북관계 발전이고 2조가 국방부 소관인 평화체제입니다. 평화, 남북 간에. 3조가 비핵화 문제인데 그거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 우선 뭐 이 핵 없는 한반도를 완성한다는 것까지 지금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만 떼놓고 봐도 그 자체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핵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을 여기서 깔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물론 핵 문제는 미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을 어떻게 그걸 링크시킬 것이냐,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림만 잘 그려진다면 우리는 바로 그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서 비핵화라고는 바로 20년 넘게, 지금 25년인가 됐습니다. 핵 문제 터진 뒤에. 그것 때문에 대북 정책이 계속 핵 문제 때문에 나가다가 걸리다가 나가다 걸리다가 그랬었거든요. 드디어 핵 문제 없는 남북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계기가 이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고가 생기네요. 난 이번에 4.27 그 판문점 선언을 2조 그것은 국방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세워놓은 금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행사 중에 이 판문점 선언 2조에서 4항까지, 4항이죠. 3항. 여기에 저촉되는 일들은 없는가 한번 따져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2조 1항에 앞으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적대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그걸 그냥 맨날 하는 소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 F-22 스텔스 전폭기 같은 그런 위협적인, 그야말로 전략 자산에 해당하는 무기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공군 전력, 그러니까 뭐 전투기 가지고 쭉 한 바퀴 뭐 기동 훈련하고 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김정일이 예년 수준으로 하는 한미연합 훈련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년 수준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불행히도 이 예년 수준이 시작된 지가 한 5, 6년 됐는데, 예년 수준이 그게 맥스, 이름부터가 맥스 썬더고 거기에 전략 자산이 가끔 끼었다 빠졌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예년 수준이니까 뭐 괜찮지라고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F-22기가 여기 들어와서 움직이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저쪽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게 고공에 떠가지고 북쪽 상공을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스텔스 전폭기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근접 접근해가지고, 그리고 폭탄 떨어뜨리고 원투에나 다녀갔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의 좀 특별한 무기인데, 이것이 지금 남쪽 상공에서 연습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언제 어느 순간에 진짜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바로 공격과 방어는 머리카락 하나 차이인데 언제 돌변할 줄 압니까? 실수라고 떨어뜨리고는 실수했다고 그러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마도 저쪽에 현역 군인들은 군 출신인 김영철과 군 출신인 이성근, 그러니까 통전부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장들한테 아마 항의했을 거예요. 뭐냐? 이게 지켜지지도 않는 합의서 만들어놓고 뭐 잘났다고 지금 그러느냐? 너희들은 이거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지금 뭐 자축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남쪽이 이거 약속시키지 않았다. 이거 엄중한 일이다. 따져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판문점 선언은 여러 가지로 훌륭한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돼서 국민들한테 정말 평화를 갖다 안겨주려면 유관 부처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이 판문점 선언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탐구를 해가지고 그거에 위배되지 않도록 북한한테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면은 바로 어제 오늘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길 겁니다. 하여튼 이게 판문점 선언은 매우 훌륭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진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걸 이행해야 될 정부 부처가 성실한 자세로 이행해 나가야 된다.